네, 제주 지역사회의 이슈와 뉴스를 읽는 시사기획 이슈있다의 윤상보입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헤드라인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독립언론 IMP터 뉴스의 임병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 불이 아닌 바람이 문제.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제주의 대표적인 축제죠. 들불축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제대로 다 보여주지도 못하고 강풍으로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예. 2025 제주 들불축제가 이제 지난 14일 에어로 봉성리 새별음 축제장에서 이제 개막은 했습니다. 첫날인 14일에 저도 이제 가봤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었어요. 평일에. 가보셨군요. 예, 뭐 방문객도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 뭐 도민들도 뭐 많이 와갖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는데. 예. 그날 보니까 뭐 줄다리 같은 이 문화 공연도 있고 먹거리 그리고 이제 뭐 만들기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스들이 있어갖고 사실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렸으면 같이 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린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손잡고 오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행사 다음 날인 15일 아침이었습니다. 예. 네, 아침부터 초속이 24m가 넘는 뭐 태풍급 강풍이 이제 불어서. 네. 이날 제가 그때 사진을 보니까 정말 뭐 집기류, 뭐 테이블, 의자는 뭐 강풍으로 다 날아갔고 천막도 다 집어지고 굉장히 뭐 파손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시에서 그날 아침에 전면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참 준비는 많이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뭐 제주도가 이맘때 항상 그 바람 때문에 날씨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역대 최대 예산을 투입했다고도 하고 또 그다음에 가장 이번에 관심이 갔던 것이 이번엔 불이 없는 들불 축제의 첫 시작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갔었거든요. 개최 전까지도 사실 논란이 끊이진 않았었는데 그 논란도 잠깐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그동안 들불 축제의 핵심은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름 주변에 이제 불을 놓는 모습은 굉장히 장관이었죠. 그래서 많은 뭐 관광객들도 오고 도민들도 그 한 해 들불 축제를 보면서 많은 소원도 빌고 굉장히 축제의 장이 되었는데, 근데 이 불이 문제였습니다. 이 산림보호법에 따르면은 이 누구든지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뭐 병해충 방제나 우리가 이제 산불 하면은 산불을 진화할 때 이제 맞불을 놓잖아요. 이제 그럴 경우 그다음에 연구 목적 이럴 때는 이제 예외 적용이 되는데 이 들불 축제는 원칙적으로 이제 축제잖아요. 그리고 새별 오름 자체가 산림 그 인접 지역이라서 불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름 불 놓기가 이제 계속 논란이 되면서 제주시가 이 산림청에 이게 유권 해석을 했어요. 이 불을 놓을 수 되느냐. 뭐 그랬더니 이제 산림청이 일단 축제 목적의 불놓기는 안 된다. 뭐 산림 병해충 방제라고 일부에서 이제 낸 의견도 이 들불 재현을 위한 이제 불놓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놨다면서 제주시장하고 에어르장에게 주의를 주기도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도 이제 뭐 방제 목적 학술 연구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저 현행법상은 이제 불법이라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제 불이 아닌 뭐 LED를 이용한 뭐 빛의 축제가 첫 시간이었는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그동안 제주시에서 이걸 불법으로 해왔던 얘기가 되는 유권 해석이 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혹시 불 외에 또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새별오름 입구 주차장 가보신 분들 있겠지만 정말 제주도에서 가장 넓은 이제 주차장이 아닐 수 없죠. 뭐 3,000대가 넘게 이제 주차장이 조성됐는데 이제 문제는 1년에 이 들불 축제가 한 3일 하잖아요. 4일 정도 하는데 이거를 위해서 뭐 올해는 18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고 그다음에 이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는데도 꽤 많은 비용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이 주차장 그러니까 그 새별오름 주변을 이제 주차장 등의 어떤 부대 시설을 이제 조성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를 이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또 지적이 됐었습니다. 뭐 비록 하루뿐이지만 이 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문제도 나왔는데요. 이제 우선 축제가 이게 관공서 행사인지 축제인지 모를 정도로 이 내빈들의 어떤 축사들이 너무 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보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요새는 이제 SNS를 통해서 이런 후기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예. 기다리는데 죽을 뻔했다, 뭐 괜히 왔다 이런 분들도 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 미디어 아트 쇼가 진행이 됐는데 예.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조금 그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런 불만도 좀 있는데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미디어 아트 쇼, 미디어 아트, 뭐 LED 쇼, 드론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쩌면 저희들의 어떤 시선과 레벨이 굉장히 올라간 거죠. 눈높이가 좀 많이 올라가 그렇죠. 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만이나 후기에서 조금 불만족스럽다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은 너무나 뻔한 그 축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도 굉장히 고민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뭐 이런 거 극복하기 위한 여러 사례들 개발하고 있는 걸로는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뭐 사실 블록회는 이제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니까 뭔가 다른 대책을 좀 해야 되는데 예. 그 예전에도 그렇지만은 이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축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죠. 축제가 성공한 축제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들불 축제는 뭐 10대 축제에 해당이 될 정도로 많은 관심이 가졌는데 예. 거기에 이제 불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이제 불이라는 걸 못 하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데 예. 김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사실은 그렇게 볼만한 지역 뭐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은 아닌데 예. 우리가 이제 김밥청땡을 이제 우리가 줄여서 김천이라고 하잖아. 아,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생각한 게 그러면 우리 김밥 축제를 해보자. 아, 이름에서 착안해서. 그러니까 자기 지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약자니까 해보자 그래갖고 이제 김밥 축제를 했는데 예. 생각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 김천에서 그러니까 뭐 가는 데만 1시간 걸렸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 우리가 하나의 그 불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예.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 생각을 좀 모아서 도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이런 축제의 장을 만들면은 예. 들불 축제가 그래도 20년이 넘게 진행된 축제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과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근데 김밥 갖고도 축제를 합니까? 발상의 전환이 좀 예사롭기도 하네요. 자, 다음 헤드라인 짚어보죠. 떠난 다음, 그 다음엔?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가장 유명한 기업이 이제 지금 이제 카카오로 이제 변했죠. 아, 예. 예전에 이제 그 회사명이 이제 다음 커뮤니케이션인데 예. 이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를 이제 그때는 운영을 했고 예. 지금은 이제 카카오라고 우리가 뭐 쓰는 메신저 프로그램도 이제 쓰는 회사인데 합병이 됐죠. 예. 이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1995년에 이제 설립이 됐는데 예. 그때 이제 제주의 한때 이제 제주 이전 기업 1호였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이란 대기업이 이제 제주에 온다고 해서 많은 도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그때 뭐 세금 혜택이나 뭐 여러 가지 특혜도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음에서 그 오동동에 그 미디어 센터도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첨단과학기 수단지에 이제 스페이스닷1이라고 해서 예. 이 건물도 조정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노트북 쓰는 이제 도라르방이 있어요.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또 거기 가서 일부러 사진도 찍고 막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명소가 될 것 같고 제주의 대표적인 기업인 줄 알았는데 예. 이 다음이 분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카카오 안에 있는 이 다음이 있는데 이 예. 다음을 별도의 회사로 이제 옮기는 거죠. 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 카카오가 아닌 이제 다음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제주에 있는 일부 인원들이 이제 판교로 옮기고 그러니까 다음에 본사도 이제 예. 분사됐지만은 판교로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이거 매각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니냐, 연대에 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한 1,000명 정도 이 고용 불안을 좀 겪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절에는 사실 제주에 좀 애정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카카오와 이제 합병이 되면서 주체가 카카오가 되다 보니 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미 뭐 떠날 사람들은 다 떠났다는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인원들도 이 분사가 되면서 육지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글쎄요. 카카오 자체가 또 완전히 떠나가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에서 일단 뭐 카카오 본사가 제주를 떠날 일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카카오가 이 본사를 제주에서 이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 옮기면은 처음에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뭐 같은 기업이죠.
합병이 됐으니까는 이 처음에 제주로 이전을 하면서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부지 그러니까 사고를 조성할 때 했던 각종 그 특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부지를 원가에 이제 조성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또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카카오가 본사를 옮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 제주도에 있는 카카오는 사실 문의면 본사란 말이 나와요. 네. 일단 글로벌 미디어 센터는 뭐 지금 적지사사에 이제 매각을 했고요. 대한적십사사 제주지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과학기술단지 내에 이제 미개발 분지를 또 JDC에 이제 넘겼다고 합니다. 예. 일단 뭐 카카오 측에서는 이 주주총회 그 소집지를 제주시에서 성남지로 추가를 하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예. 말하지만은 뭐 이러다가 이게 주소만 제주고 뭐 모든 활동, 경제적인 활동, 수익 활동이나 영업에 관한 활동은 다 육지에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한 지역의 경제 활동과 제주 청년 인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필요하긴 해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취업도 하고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하라고 세제 혜택도 많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주도가 많은 것을 양보해서 대기업을 유치했는데 이렇게 또 대기업이 문의면 본사 이렇게 되면은 예. 굉장히 제주도 도민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섭섭하죠. 예.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대기업 유치할 때 좀 참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를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임병대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생 경제에 몰두해야 되는 시기에 가장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버스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공명화 실현하라! 네, 이번에 이슈 토론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의 황경수 교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제주녹색당의 김순애 운영위원장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대중교통 체계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 텐데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던 게 이제 원희룡 전 지사 시절이었습니다. 2017년 8월이었었는데 더 빠르고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준공영제를 도입을 했고 요금은 1,200원으로 단일화했고 버스 노선과 전용 차로도 늘리는 이제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이제 초반에 불편과 혼란도 좀 많았었는데 이후에 또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들도 있긴 해서 일단 이 준공영제 이후에 대해서 잠깐 좀 평가를 해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준공영제 이후. 그러니까 준공영제가 처음 도입됐을 때는 조금 더 많은 공론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저희가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예. 우선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성과는 그러니까 버스가 갖고 있는 어떤 공공성, 그러니까 버스는 고영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도민 사회에 좀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코로나 때 버스 그 수송 분담률들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처음 준공영제가 도입되고 나서 2017년, 18년, 19년까지는 수송 분담률이 계속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뭐 준공영제가 갖고 있는 문제는 많지만 우선은 저는 그러니까 버스의 어떤 그러니까 공공성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공공의 영역으로 좀 더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네네. 교수님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그때 아까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하나만 더 보태면 예. 그 거리 요금이 아니라 구간 요금으로 그 구간 요금으로 바꾼 것도 이용자들에게는 특히 원거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버스 정책이 우리 제주도 교통의 많은 정책 중에 상당히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승용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차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자전거나 보행 이런 부분들도 버스의 정책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유일하니까요. 지금. 예, 그래서 뭐 지하철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 버스가 이제 준공영제로 되어서 준 효과가 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예.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시내버스들의 파업이나 내지는 폐업에 의해서
우리 사회적 교통 약자들이 예. 상당히 불편을 겪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 해줬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사실 교통약자에게는 이동권이 사실 인권과 연결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준공영제의 예산과 재정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면에 예. 그 사회적 약자라든가 제주도의 어떤 도시의 휴머니즘을 위한 어떤 정책으로서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 좀 공통된 얘기인데 공공의 영역에서 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 면이 있다라는 평가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느냐라는 부분인데 만족도만 높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데 그 부분이 항상 핵심이 되는 것이고 지난해 또 한 번 개편이 있었습니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 절감 등을 이유로 워낙에 좀 돈이 많이 들어가니 중복 노선과 비수익 노선 등을 이제 좀 줄이고 또 감차를 하기까지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부분은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사실 제주도가 준공영제 네. 그 이전에 이제 그 공영버스 도입, 예. 예, 이렇게 공영버스를 도입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례는 제주도가 유일하거든요. 왜냐하면 무슨 추자도나 우도에 그 공영버스 한두 대가 들어가는 차원이 아니고 예. 민간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대신해서 직접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공영버스로부터 시작해서 중공영제, 그다음에 뭐 중앙차로도 제주형 중앙차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택시나 버스들이 같이 이용하는 그런 정책을 쭉 해올 때는 사회적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게 버스 정책이다. 버스가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용자 부담, 유저 차지하는 이런 제도로 봐야 된다고 볼 때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이건 사용자 부담이 아니고 예. 복지 정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된다라는 많은 부담을 해야 된다. 전부는 아니더라도.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가 경제학 하면 얘기하는 아담 스미스도 예. 국가가 지불해야 될 경비 중에 외교, 안보, 국방 이거 다음으로 도로와 교통을 쳐요. 예. 그래야 살아갈 수 있다는 기본이 되니까. 그게 야경 국가 안에도 도로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죠, 예. 그죠. 그 경비론에 네. 국가의 경비, 지불하는 비용론에서 그런 걸로 보면 우리도 생각을 교통이라는 게 꼭 사용자들이 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세금 내는 사람이 이용자들에게 오히려 더 혜택을 주고 자기네는 이용 못하니 그렇다라고 하는 논리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세금을 안 내고 버스를 공짜로 이용합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에서 예산 논의할 때 이게 이용자들에게만 이익이 간다. 이런 논의는 잠시 좀 유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복 노선과 비수익을 이유로 해서 감차를 하는 일은 단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이용하는 분들의 복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굳이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다라는 취지신지. 그런 부분은 해야 되지만 그건 디테일의 문제죠. 수용자 응답, 수요 응답형이 또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하고 있지만 행복택시처럼 택시 작은 규모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마을 읍이나 면 단위로 그걸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교통수단을 다른 방법이 만든다든가. 있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장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도정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고민은 좀 많은 것이 저희도 이야기 들어보면은 욕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특정 시간대 외에는 빈 차로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이런 노선들을 좀 합리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복 노선, 비수익 노선에 좀 감차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실행이 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교수님께서는 좀 더 이렇게 원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 저는 좀 구체적인 부분에서 또 저도 버스 이용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느끼는 부분과 또 주변의 버스 이용자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중복 노선이 감차되고 비수익 노선이 감차되는 과정에서 사실 이게 좀 더 합당하게 정확한 수요와 이런 부분들이 계산이 된 건지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고 그 과정에서 왜냐하면
감차가 됐을 때 아침에 뭐 출퇴근 시간에 갑자기 버스가 사라졌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버스가 사라져서 좀 부모님이 어쩔 수 없이 또 차로 또 자녀들 이송시켜 데리고 다시 통학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혼란들이 계속 좀 지속이 됐었는데 사실 그 전에 실질적으로 그 버스를 이용하는 어떤 주민의 입장에서 이 버스가 정말 이게 그 중복 노선인지 그리고 이 버스가 사라졌을 때 어떠한 영향들이 미치는지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이 저는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버스 감차가 지금 작년 8월에 됐잖아요. 8월에 되고 제가 그 데이터를 봤는데 그 전까지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급락했던 그 버스 이용자들이 그 이후에 계속 약간 그 이용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였었거든요. 근데 버스가 감차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버스 이용이 감소를 했는데 그게 제가 그 전년도 2023년도 9월에서 12월 그러니까 그리고 버스가 감차되고 나서 2024년 9월에서 12월 이렇게 이용객 추이를 봤더니 실질적으로 연인원이 60만 명 정도 줄어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버스를 비용 측면에서 볼 건가? 근데 제주에서는 저는 대중교통은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익을 보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보다 버스 이용객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모든 어떤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이것을 어떤 비용의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걸 줄여야지 이거는 정말 이렇게 정말 쓸데없는 어떤 그 행정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말 이렇게 중복되는 노선이라는 게 분명할 때는 저는 이걸 감차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버스 노선이 줄면서 버스 대수가 줄면서 이용객들이 감소한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 이번에 그 요금 인상까지 이어졌을 때는 저는 지금 조금씩 늘어나던 어떤 버스 이용자들이 더 줄어들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그랬을 때 사회적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지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자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 대중교통이나 교통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런 논리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이게 공급이 과다가 예산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수요응답형 또 아니면 제주 옵서버스 요즘에 운영하고 있죠. 지역의 맞춤형 버스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원칙은 그렇게 두고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은 수요 응답형 같은 내용으로 이제 디테일이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렇게 하면 도의회나 제주 도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도민들이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내 세금 제대로 쓰이고 있어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모든 원인들이 좀 이유가 출발이 되는 건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개편 이후에 좀 짚어봤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버스 요금 인상 문제가 좀 불거졌지 않습니까?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11년간 좀 동결이 돼 있었다. 그리고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비용을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요금 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안까지 나왔죠. 현재 1,200원인데 기본이. 이것을 이제 뭐 1,400원, 1,500원, 1,700원 이 세 가지 안을 놓고서 추진을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도정의 말처럼 지금 불가피한 인상인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이 있는데 왜 이 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느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우선 저는 지금까지 왜 그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재원은 계속 늘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중교통의 어떤 적자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수송 분담률을 높이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적자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수송 분담률이 떨어질까의 측면을 더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그 비용이 늘어나니까 이게 상응해서 이렇게 요금을 늘려야지 이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그러니까 중공영제 체제 하에서는
그 투자 비용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좀 상응하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예. 사실 도민들이 왜 버스를 안 타느냐라고 그 제가 어떤 용역 보고서에서 봤을 때 그 질문들을 던졌을 때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요소는 뭐냐 하면 본인이 이용하려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편리한 노선이 없다, 혹은 버스가 너무 자주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버스가 굉장히 혼잡하다. 예.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통학 시간에는 버스가 너무 혼잡하고, 그리고 사실 노선이 많지가 않고 노선의 어떤 간격도 너무 떨어진 부분들 때문에 되게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통학 시간 때 어떤 그 수송 그 버스를 좀 더 증차하고, 그리고 노선 개편들을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복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개편이 돼야 되는데 예. 사실 중공영제 이후에 개편이 지금 거의 8년 만에 처음으로 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중공영제의 취지가 재정은 사실 행정이 지원을 하지만 그에 따라서 어떤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도가 맡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중공영제 하에서는 그 노선의 어떤 권한, 노선의 어떤 소유권이 민간 버스에게 있기 때문에 이 행정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쉽게 노선들을 좀 도민들의 수요에 맞게 변경하는 데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체제하에서는 돈을 쏟아 부어도 그거에 좀 상응하는 결과들은, 그러니까 도민들의 어떤 편의에 맞춘 노선 조정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그 수송 분담률도 좀 그에 맞게 좀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도민들이 버스를 이용하게 하는데 최대의 목표, 그러니까 가장 우선 목표를 둬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일단 도에 또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예, 이건 뭐 이제 같이 또 그 민간 회사랑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의견도 좀 듣고 예. 싶은데요. 저는 요금을 얼마 인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구체적인 의견은 없습니다. 저는 없고 대신 인상을 하게 되면 그 네. 인상이 요인이 어디에 있었다라든가 어디에 쓸 것이다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 만큼의 근거는 제시를 해야 된다. 예, 당연하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동의합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라든가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과 두 예. 번째는 저는 계속 그 원론적인 기본적인 얘기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교통 약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요금을 인상하면 뭐 예를 들어서 수요가 좀 줄겠죠라고 하긴 합니다. 다만 그분들은 수요가 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예. 버스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버스 요금 인상의 정책이 우리가 선택을 할까 말까에 대안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도가 인상을 할 때는 그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지금 나온 얘기들은 그럼 도의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당연하죠. 말씀? 예. 특히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부담이니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이 요금을 더 부담하라. 이런 식의 그 갈라치기라든가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그 버스 회사를 악마화하는 거. 그 돈을 그쪽으로 인상하면 왜 그쪽으로만 다 투입되느냐, 그 도덕적 해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상분은 예를 들어서 버스 종점에 버스 기사분들이 쉴 곳, 소변 볼 곳, 뭐 햇빛을 피할 곳, 난로를 켤 곳 없으니 그런 거죠. 그런 거에다가 쓸 것이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버스 정류소의 개선을 요하는데 이건 국비로 안 되니 제주도형 좀 도움, 예를 들면 바람과 비 피함의 어떤 깨끗한 유리를 계속 개선해 준다든가 뭐 이런 거에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적 어떤 그 설명을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상은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잠깐만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하나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는 계속 증가돼야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은 뭐 기후위기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도민들의 어떤 이동권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러니까 재정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사실 버스 감차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대중교통에 줄어든 예산이 170억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요금 인상까지 하게 되면 제주도가 지금 예상하는 게 거의 뭐 100억에서 200억 정도의 예. 지금 예산 감축을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 하면 사실 대중교통에 대한 전체 예산이 지금 300억 정도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게 된 거죠. 예. 근데 사실 대중교통에 대한 우리가 그 전체 재정 중에 대중교통에 차지하는 예산이 많은가라고 했을 때 저도 그 용역 보고서에 봤을 때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대중교통에 차지하는 예산이 뭐 서울이라든가 대구라든가 부산이나 인천이나 광주보다도 더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은 확대해야 된다. 하지만 이것이 효과적인 확대가 돼서 그에 상응하게 그러니까 도민들이 어떤 버스를 이용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이 좀 마땅하다. 이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또 하나 같은 경우가 지금 대중교통이 그러니까 버스 뭐 요금을 좀 인상을 좀 이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예. 말씀을 좀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버스 요금이 인상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도민들 그러니까 그것에 영향을 받는 어떤 도민들은 그러니까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모든 공공 요금들이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최근에 올해 상하수도 요금도 오른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모든 시장 그러니까 먹거리 물가가 엄청나게 오른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버스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월급 빼고 좀 다 오른다라고 좀 하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어떤 피부에 와닿는 그런 요금이기 때문에 지금 예. 버스 요금이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어떤 재정 분배를 통해서 저는 이런 그러니까 재정 적자의 문제들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이건 이제 서민들의 어떤 그 실생활과 맞닥뜨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알겠습니다. 좀 다양한 어떤 요금 제도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좀 인상 깊어서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 특히 제주도는 대중교통 체계는 버스죠.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이용률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근데 지금 도에서는 일단 만약에 좀 인상이 되면 일시적인 하락은 있겠으나 다시 곧 회복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 아마 비슷한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글쎄요 어떻게 보면 그 요금 인상을 수용해야 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강압적인 요금 그렇죠. 인상이라고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려면 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 근거를 좀 아까 내달라는 좀 말씀을 하신 거 그 부분은 위원장님도 좀 비슷하십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그 버스 인상 공청회 갔을 때 들었던 느낌은 그때 예. 그 참여자들, 그러니까 토론자들 말고 청중들 중에서 그러니까 의견들은 뭐냐면 이게 되게 투명하지 않고 마치 버스 회사만 배불린다라고 하는 그런 예. 어떤 그러니까 그 신뢰성 굉장히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스 요금을 올렸을 때 이게 어떻게 쓰일 것인가에 대해서 투명성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 요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민간 버스 회사들한테 저희가 지급한 그런 보조금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투명하게 쓰이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그런 어떤 정산 보고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매년마다 정산 보고서를 받거든요. 제주도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제주도가 이거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 비공개 결정의 근거는 뭐냐 하면 버스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 공개는 기업 비밀은 공개할 수 없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납득되지 않는 게 이게 도민들의 세금으로 전액 거의 지원을 하잖아요. 손실을 다 지금 보장을 해주는 것이 지금의 버스 준공영제인데 실질적으로 그 돈이 어떻게 투명하게 잘 쓰이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그것을 들여다볼 권한이 없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이게 기업의 어떤 그러니까 이익과 상충되는 지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지점들이 되게 모호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 재정이 명확하게 투명하게 잘 쓰이는 것인가에 대해서 시민들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인가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지금의 준공영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는 버스 회사를 악마화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근거 없이 악마화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래도 버스 운영이요. 돈이 되는 모양입니다. 사모펀드까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는 곳 있고 전국적으로도 사모펀드들이 지자체
버스 운영에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익은 분명히 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수익을 나게끔 해주는 것이 도민의 세금인데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들여다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인 것 같거든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세금과 그 쓰임, 예. 투명 이거는 뭐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많은 돈을 우리의 예. 세금으로 보상하고 있다라든가 예. 보충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게 제주도만의 특성인데 그 제주도는 복권 기금이라는 게 그렇죠. 들어옵니다. 예. 그거에서 장애인이나 70세 이상의 작년 24년만 해도 많은 금액이 들어갔어요. 거의 500억이 들어갔습니다. 예. 499억. 대중교통에 들어간 거죠. 관광 복권이 있었죠. 그게 정부에서 이제 그걸 정부가 국가가 챙겨가면서 복권 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예, 그 수익금을 이제 제주도에 일부 또 분배를 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오죠. 예. 그런 네. 것들도 설명을 해서 저는 도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 대중교통에 그 세금으로 모두 보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가 노력해서 복권기금 가져오면 그것도 설명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교수님, 그래야 또 받아올 수 있죠. 제가 지난주에 복권 샀는데 네. 그 돈도 거기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니 도민 여러분 이게 그 세금으로만 전부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지방 정부가 노력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대중교통에 많은 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도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예. 복권도 사실 세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세금의 일종으로서. 혹시 예. 좀 약간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아까 사모펀드랑 그리고 그 버스 회사를 악마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저는 보충적으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실질적으로 사모펀드가 들어온 것이 제주도에 한 군데가 있죠. 실명을 거론해도 될까요? 예, 서귀포 쪽에 들어갔으니까요. 네네, 서귀포 운수가 지금 사모펀드가 들어온 곳인데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네, 예. 그러니까 동서교통에서 서귀포 운수로 예, 바꿨죠. 예. 바뀌었는데 사실 서귀포 운수가 저는 이 중공영제의 폐해를 너무나 지박적으로 그러니까 보여주는 그런 회사이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막대한 어떤 도민들의 혈세를 예. 지금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너무나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런 회사이고, 예. 그리고 사실 그 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도 너무나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이 예. 지금의 어떤 중공영제의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귀포 운수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전기버스의 어떤 배터리 보조금 같은 경우를 허위 부당직을 받아서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지금 도가 환수 조치를 했거든요. 환수 조치를 했는데 그걸 승복하지 않고 사실 소송을 했죠. 소송까지 해서 몇 년간의 어떤 소송전을 거쳐서 결국 대법원은 제주도에 어떤 손을 들어줘서 그 보조금을 환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도 사실 버스가 계속 결행을 해서 이 결행된 거는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그거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노선을 몇 개, 3개를 폐지를 하고 버스를 감차하는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예.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귀포 운수는 그거에 불복해갖고 그거에 대한 어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갖고 그러니까 노선 폐지된 걸 다시 또 살렸다가 또 이 행정명령 부당하다고 좀 대법원까지 소송을 가서 결국은 다시 또 서귀포 운수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제주도에 손을 들여줬는데 예. 이게 근데 매년마다 서귀포 운수에게는 100억 정도의 어떤 보조금이 지원을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처분을 하면 또 불복해서 계속 이거를 법원까지 가지고 가고 그런 과정에서 또 행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노선을 폐지했다가 다시 살렸다가 다시 또 폐지했다가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가면서 예, 이게 행정이 할 주시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는 게 너무나 또 미비하고 또 이걸 악용하고 있다. 일부 어떤 알겠습니다. 업체는. 그 일단 일반화하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네. 일부 업체라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관리해야 되는 게 세금을 지급하고 있는 도정의 몫인데, 그러니까 그런 비판은 손쉽게 할 수 있죠. 도정에서 이거 관리 감독 잘해야 된다, 이거 왜 못하냐라는 말은 이제 손쉽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을 보면 이 관리라는 것이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쉽지 않은 것 아니냐, 준공영제라는 것이. 그런 또 지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두 분의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이야기로 그냥 바로 넘어가면 좋을 것 예. 같아서 제가 좀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준공영제 도입한 게 요금 안정화해서 도민들의 부담을 좀 줄이자라는 취지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대중교통을 결국 사회적인 손익에서는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지금 뭐 재정 부담 때문에 자꾸 이제 요금 인상 얘기 나오고 또 뭐 감차 얘기 나오고 하다 보니 시민들은 또 앞으로 또 이게 그나마 이용하던 것도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또 불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자, 그럼 여기서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준공영제가 어렵다면은 그럼 완전 공영제로 가보는 것은 차라리 어떻겠느냐? 혹은 반대로 아니다, 예전처럼 이제 시장 경제에 맡기자. 이 준공영제 자체를 좀 다시 폐지하고 돌아가는 것이 민영화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그 목소리도 일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께서는 일단 그 공영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 공영제도 대안이 되고 또 버스 회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 그 다음에 또 이용자와 세금 내는 사람의 갈라치기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버스 공급의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옛날에 대화여객, 한일 운수, 이런 게 폐업되고 사라지면서 공영버스가 그 부분을 많이 커버했죠. 그리고는 시내버스를 못 만들게 해서 시외버스들이 시내 구간으로 들어왔죠. 그런 것들이 그 공영버스가 주는 완충적 효과가 아주 많았죠. 그래서 시내버스 구간의 그 버스 공급은 공영버스들이 상당히 그 비수익 노선, 굴곡 노선, 오지 노선을 뛰면서 사실 이렇게 수입은 적더라도 공영이기 때문에 운영했던 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고 그걸 또 칭찬해 줘야 돼요. 그다음에 공영버스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시스템은 그 회사들의 비도덕적인 문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반화시키지 않으면서 그걸 품을 수 있는 것은 또 공사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공사요? 준공영제와 공영을 합해서 공사로 다시 끌어들이고 그거에 따라서 공사 시스템으로 가면 이제 그런 많은 문제들은 또 이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이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에너지 공사처럼 그렇죠. 도출자 기관으로서 결국 이제 공영의 그 범위에 들어가는 그 내용까지도 그런 좀 포함할 수 있는. 직영은 아니니까. 자, 그 완전 공영제 계속 주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 도민들이 982명이 지금 버스 준공영제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대안에 대해서 수기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완전 공영제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수기해달라라고 지금 제주도에다가 수기형 정책 청구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한 상황이고, 제주도는 우선 한번 반려를 했고 저희가 다시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수기형 정책 청구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어떤 정책 개발 대상으로 삼을 건지 안 삼을 것인지 지금 뭐 그 심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저는 이 버스 지금 준공영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가 지금 재정 지원은 하지만 그거에 대한 권한은 여러 가지 지금 그 민간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적 소유권 이런 부분하고 걸려갖고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거든요.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서귀포시 공영버스와 그리고 제주시 공영버스라는 지금 일부 공영제가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가 좀 더 담대하게 좀 문제가 많은, 아까 그 일례를 들었던 서귀포 운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정도 사안이면 저는 준공영제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상에서도 그러니까 몇 번의 어떤 그 문제들이 누적됐을 때는 사실 준공영제에서 제외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영제에서 제외시키거나 아니면 노선을 그러니까 면허 취소하거나 이 두 가지 건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과감하게 이 서귀포 운수를 인수해서 이게 공영이 운영하겠다, 이런 플랜을 가져야만 과감한 어떤 그 명령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작년에도 그 결행이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그런 과감한 비전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솜방방이 처벌만 한 것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노선 폐지라든가 이렇게. 근데 그러한 어떤 신호, 잘못한 회사에 대해서는 준공영제를 제외시킬 수 있다. 그리고 노선을 폐지할 수, 그러니까 노선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줘야만 저는 다른 회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어떤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좀 긴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영화 같은 경우는 좀 도민들 전체에 좀 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공영화 약간의 어떤 재정적으로 더 그 부담이 되더라도 예, 공영화가 맞다라고 한다 그러면 좀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세워서 아까 교통공사를 세운다거나 지금은 사실 대중교통과의 어떤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너무 약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그 과를 순환 근무하죠. 예. 순환보직해야 되고 그래서 전문성도 좀 키워야 되고 좀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대중교통 정책들이 좀 만들어져야 예, 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이 쓰셔서. 예, 그 보태는 말씀을 좀 올릴까 예, 예. 해서요. 예, 사실 잘못하는 데는 벌을 줘야 됩니다. 예, 예. 그래야 열심히 하는데 상을 줄 수 있는 거고. 근데 벌을 좀 안 준다는 말씀을 좀 그러니까 하시는 그죠. 거고. 저도 벌을 줘야 예.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 그 부분을 이제 공영으로 가져오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29대 이상이면 공영을 못하는 그래서 공사로 가야 되는. 예. 그래서 우리가 공사로 가야 될 이유들이 공사의 그 어떤 장점.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직접 돈을 이제 관리하지 않고도 예.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도 하고 또 법적으로도 29대 이상 되면 공사로 가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공영으로 서귀포 운수를 가져오되 품을 수 있는 것은 공사 시스템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 회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제주도 내에 있는 버스 회사들? 그것이 이제 시작점이죠. 예. 그다음에 확장시킬 수 M&A하고 있다. 보상을 예. 하고 운영을 하다가 다 이제 가져와야 되죠. 공사가. 예, 그러겠죠. 운수권을 이제 회수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M&A라고 말씀하셨건데 예. 이제 공사가 기업 대 기업으로서 그걸 사오면 된다라는 말씀을 예, 그런 것도 있고요. 하시는 거군요. 사실 그 자산 같은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정산을 해야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도 있죠. 완전 공개인데 취지는 좋은데 도정에서도 이제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까지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완전 공영제를 하게 되면 초기 비용이 1,560억 원이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가 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대학으로 따지면 등록금만 1,500억 원이 들고 그다음에 또 1년 학비가 또 1,500억 원 이상 들어가니 너무나 이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에 대한 그 우려도 도정 쪽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공영제를 얘기할 때마다 도에서 항상 반박 기사를 내세요.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추계가 좀 약간 객관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좀 더 어떤 그 정확한 어떤 그 데이터와 정보들이 모든 도민들이 좀 공유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아까 그 잘못된 회사는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준공영제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면허 취소가 됐을 때는 거기에 노선권을 인수하거나 회사를 인수하는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되게 적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기존에 잘 운행되고 있는 회사를 이렇게 그 인수할 때는 엄청나게 인수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인수하자라는 게 아니고 잘못된 회사부터 하나하나씩 인수를 해가면서 했을 때는 사실 초기 비용이 저는 되게 적게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운영 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7개 회사인가 8개 회사가 다 각각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관리 시스템 하에 합친다고 하면 저는 어떤 주유비라든가 정비비라든가 모든 비용에서 그리고 지금은 준공영제 그 비용 안에서는 사실 모든 어떤 회사의 임원 인건비가 사실 지금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로 통합한다 그러면 저는 분명 상쇄할 수 있는 비용들 되게 많다. 그래서 초기 비용은 물론 들어가겠지만 운영 비용은 저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더 절감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사무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태면 우리가 제주 항공을 만들어서 그 항공사의 속 내부의 어떤 논리나 구조를 파악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 출자한 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군요. 출자. 만든 건 아니고. 출자. 그다음에 그 공영버스도 그랬습니다. 그 폐업하는 과정에서 공영버스의 역할이 그런 거였죠. 직접 운영해 보면 이게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버스 회사들이 제주도의 버스 회사들이 공영버스가 공직자들이 운영을 하면서 파악한 정보 이상으로 도덕적 그 해이를 못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긴장감을 줄 수 있다. 당연하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공사가 되더라도 그런 경험이 공직 내부의 노하우가 우리나라 지방정부 전체 중에 제주도만 갖고 있는 노하우예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 두 분의 취지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이해는 좀 하셨을 것 같고요. 물론 그에 대한 또 반론들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기회가 되는 대로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얘기들 더 많으시겠지만 다음 기회에 저희가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대중교통은 사실 단순한 교통 행정이 아니라 도민 이동권을 위한 복지이자 또 미래 환경을 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불편과 효과 모두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정책인 만큼 도민이 중심이 되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시사기획 이슈 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